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서양 사상사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칸트와 휴메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또 한 사람의 독일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칸트가 등장했던 시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의 독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에 불과했는데요. 이 칸트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한 철학자로 인해서 독일은 유럽에서, 서양에서 철학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철학자,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함께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제 뒤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어디선가 많이 봤을 그런 얼굴입니다. 그 유명한 히틀러, 그리고 마르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서양 철학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철학을 또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이 바라보는 국가의 모습, 리더십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요, 이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오늘 이 철학자가 말하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원리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철학자들입니다. 아하, 이 사람의 철학을 보니까 그 철학을 뒤이어서 계승하고 자신들만의 무엇인가를 만든 철학자도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재밌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철학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이요, 우리 타이틀 그림에 항상 있었던 모습이라 여러분 좀 더 눈에 익지 않나 싶어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역시나 이 민중들을 이끄는 여신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여신 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열광하면서 혹은 뭔가 투쟁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 여인을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또 그 밑에 측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처참하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요.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알겠는데요. 이 상황은요, 당시에 왕정 복고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일 동안 그 시위를 하는 모습,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 속에서 명확한 명암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강렬한 색채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들라크루아는 어떤 자신의 애국심,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애국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화풍이 후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당시 프랑스 시민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노력과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는요, 비슷한 시기를 찾아보면요, 이런 프랑스에 있었던 혁명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독립혁명, 그리고 자신들만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굉장한 움직임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철학자는요, 이것처럼 인간의 역사의 격변기, 그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겠죠. 거기에 주목한 이 철학자, 파란 눈을 가진, 뭔가 완고해 보이기도 하지만 깊은 생각을 가진 듯한 이 사람, 바로 헤겔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고요. 이 헤겔은요,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후에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당시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향한 여러 가지 투쟁과 혁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요. 그 역사는
인간들이 자유를 좀 더 실현하고 극대화시키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가는구나 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자유 실현을 위한 의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헤겔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반합의 변증법의 원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스톱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요. 그 대상에 대한 설명, 논리가 세워질 텐데 그것이 그 사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안에 모순점과 대립점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이론을 정립, 그 다음이 반정립 이론이라고 하죠. 이 둘 사이에는 팽팽하게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이 둘의 그 모순을 통해서 이 정의 이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반정립의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반정립의 이론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모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론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합의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합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반복되면서 여기에서 발견되는 모순과 대립을 또다시 극복하고 또다시 극복해서 합의 이론이 또 이것을 극복하는 정의 이론이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이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요. 아까 말했듯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질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고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도 그렇게 발전을 향해 지향되어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관념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헤겔의 변증법 사상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그림 속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 배경 속에 우산 하나와 그 우산에 붙어있는 컵이 인상적인데요.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마그리트의 그림답죠. 이게 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감을 자아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이걸 마그리트는요. 헤겔의 휴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뭔가 헤겔의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우산은요. 비를 막기 위해서 받쳐두는 거죠. 네, 그럼 우산을 들었으면 쏟아지는 비를 막아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산에 붙어있는 컵은 어때요? 내리는 비를 다 받아내겠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를 막아주는 우산과 비를 온전히 다 받아내는 컵에 서로 다른 대립점, 모순점, 이것들을 이 한 폭의 그림 안에 마그리트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헤겔이 이야기했던 정립과 반정립, 종합으로 이어지는 그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대립, 모순이라고 하는 점들을 잘 표현해내서 마치 휴일에 기분이 좋은 것처럼 헤겔이 내 사상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기분 좋게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헤겔의 휴일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의 원리가 이 그림 속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대립점, 함께 존재하고 있죠? 합의 원리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변증법의 원리는요.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그림을 함께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인간의 정신에 대입을 하고 있는데 주관적인 정신과 객관적인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모순을 종합해서 절대 정신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보는데요. 이 절대 정신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 예술, 그 외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설명해요. 절대 정신. 그럼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도 대입을 합니다. 법이 있고요. 도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종합해서 인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보죠. 자, 이 인륜을 구현할 수 있는 무언가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게 해겔의 생각입니다. 그 공동체는 과연 뭘까요? 다음의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족, 시민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안에서 그 인륜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국가가 바로 인간들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태라고 보죠. 그래서 인간들은 꼭 이 국가 안에 속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가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그 국가들에 속한 시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열망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이 사상들 속에서도 담아내고 있다는 걸, 그 연결점들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 접어두고요. 다음의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와, 저는요, 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산을 넘는 나폴레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나폴레옹이 상당히 핸섬하게 잘 그려져 있고요. 그를 휘감고 있는 빨간 망토가 정말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험악한 산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요, 요 바위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가 정복한 곳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봤었던 나폴레옹의 모습이지만 그런 인상들을 보아하니 나폴레옹을 얼마나 멋있게 그려내려고 했는지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이 자클로이 다비드는요, 사실 이 그림에 있어서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약간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폴레옹이 다비드를 굉장히 신뢰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이런 거죠. 아무리 원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폴레옹의 뒤에 있는 병사들이 너무나 작게 그려져 있고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단신이었다고 하죠. 그 단신 나폴레옹이 말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비드는 이 그림에서 나폴레옹을 굉장히 영웅의 모습으로 미화시켜서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었겠지만 정치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뭔가 좀 더 멋지게 포장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로서는 다비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나폴레옹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비드의 그림과 친숙해져서 그런지 이 그림 보면서 저는 요 손가락 포즈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 역시 다비드의 그림이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맞으면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의 그림에서도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그의 의지,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비드적인 화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나폴레옹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를 향한, 자유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의지, 해겔이 해석한 바로는요. 그리고 격변의 시기 속에서 프랑스 시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시민들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노력들, 이렇게 해겔은요, 인간들이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실현시켜가기 위한 과정, 그 과정들이 실현되어가는 인간의 역사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해겔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해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정반합의 변증법 원리였죠. 어떤 것에 대한 정립이 섰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반정립의 입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해겔에 대해서도 반정립,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아까 그 파란 눈의 해겔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 해겔 철학에 대한 반정립, 비판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 유명한
베를린 대학의 모습입니다. 이 베를린 대학에 얽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두 번째 인물은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에야 철학 공부를 해서요, 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지를 얻게 됐다고 해요. 강의 자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철학의 거두였던 헤겔과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헤겔의 강의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데요. 이 사람의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철학자는요, 당시에 그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를 헤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요, 헤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헤겔이 인간의 이성, 합리성, 관념적인 그 사유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또 질적으로 종합되고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관점을 찌르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요, 굉장히 현란해요. 자, 이 그림은 보슈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특성은 이렇게 3단으로 재단되어 있는 세 폭의 그림이에요. 이 세 폭의 그림 속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으로 가보면요. 이 그림 속에는 인간들이 낙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낙원 다음 컷의 그림이에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우선 한눈에 봐도 첫 번째 컷보다 인간이나 동물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인간들의 욕구, 욕망들의 결과로 인해서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진 그런 현상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셔도 돼요. 이 복잡한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동물들이 뒤엉켜 있는데 이 그림은요, 인간이나 동물들이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컷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욕구나 욕망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인상은요, 즐겁겠다, 평화롭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불안한 듯한 모습. 이게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라는 인상을 오히려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요, 사과나무 같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과나무를 따고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모습처럼 이들이 쾌락과 욕망을 즐기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선 혹은 인간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불안한 상황을 예견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그 불안한 상황은 이 세 번째 컷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까만색 배경으로 암울하게 그려져 있죠?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귀에요, 뭐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귀, 인간들의 어떤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듣는 곳이죠. 어떤 잘못된 악의 견해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인간들이 악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요런 부분에 보면은요, 악기, 하프거든요. 하프의 현 하나하나가 인간의 몸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악기에도 역시나 인간이 십자가처럼 달려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악, 즐거움을 주는 거, 쾌락을 주는 거, 그것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쳤을 경우에 인간에게 어떤 지옥의 세계와 같이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점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 혹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발전되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 혹은 동물들, 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욕구와 욕망입니다. 그 욕구와 욕망은 생애의 맹목적 의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욕구와 욕망들이 있죠. 그것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욕구와 욕망은 그 개체들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예를 들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 욕구,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의 삶, 그 삶은 행복하거나 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어두운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에요. 자, 어때요? 헤겔이 이야기했던 점과는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에곤 슐레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 얘기를 잠깐 할까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라는 음악이 있어요. 자, 이 음악은요, 당시 슈베르트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졌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음악 활동을 했는데,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만큼은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죽음과 소녀라는 음악은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의 모티브를 만들어줬는데, 이 에곤 실레의 작품이 바로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이에요. 자, 뭔가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잠깐 해석을 해볼까요? 이 그림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의 다리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느다랗고 긴 팔이 그 남자를 꼭 끌어안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꼭 붙잡는 것만 같죠? 반면에 남자는요, 오른쪽 팔이에요. 오른쪽 팔로 여자를 밀어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는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곤 실레는요, 클림트의 모델이기도 했던 빌리라는 여성과 4년 동안 동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빌리와 결혼하지 않고 중산층의 평범한 여성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 여성과 이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에곤 실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찾아서 여자와 이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밀어내고 있죠. 반면에 이 여자는 어떻게든 남자를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남녀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욕구, 욕망, 이걸 굉장히 에로틱하게 혹은 낭만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만큼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하죠. 쇼펜하우어도 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와 욕망의 결과는 결국 인간들에게 이 절망을 가져다 준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핍을 주는 그 요소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돼가는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런 스토리를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여성은 결국 죽게 되고요. 이 남성 에곤 실레는 그 중산층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당시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6개월에 에곤 실레의 부인이 사망하고 그 뒤 3일 뒤에 에곤 실레도 죽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 얽힌 3명의 남녀가 모두 사망하게 되죠. 정말로 비관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우울하고 절망적이라는 거.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인간의 욕구와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염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요, 이 염세주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욕구와 욕망을 오히려 절제하고 금욕함으로써 해탈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의 금욕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마 그가 말한 이 철학이 자신의 그러한 욕구나 욕망에 어떤 휩싸였던 그런 삶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가 찾아낸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봤는데요. 헤겔의 철학이 있고 그의 철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이 철학들 안에, 그리고 이 철학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안에는 정립과 반정립의 요소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점에서는 헤겔 철학에 대한 그 신뢰가 가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나 혹은 생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그 본질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상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서양 사상사 9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에 만나볼 철학자들은요, 이제 현대 철학에 들어서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만났던 헤겔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관념론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본질과 세계를 이해할지,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헤겔의 그러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생각을 담아서 다음 시간 실존주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